한국불교학회가 내달 2, 3일 양일간 4차 산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응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스튜디오 박성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고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간만이 갖는 철학, 종교에도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한국불교학회가 내달 2일부터 3일 양일간 4차 산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응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불교학회장이시죠? 성은 스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교와 4차 산업이라는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대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불교와 4차 산업, 또 4차 산업과 불교. 이제 불교의 어떤 깨달음의 그 세계, 깨달음의 세계와 또 4차 산업의 테크놀로지 세계가 상당히 노드맥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4차 산업이라는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역기능과 순기능이 공존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어느 단계까지, 그러니까 AI를 정착한 로봇이 어떤 단계까지 지식 인식하고 또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리라. 그렇게 우리 불교학자들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예상을 해놓고 봤을 때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의 철학적 논리, 어떤 인식이 만들어지고 또 생각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지금 딥러닝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불교의 유시학적 측면에서 철학을 논의할 때 교학적 측면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설명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죠. 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AI의 빅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딥러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내부에 주객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에 주객이 있는데 그 주객 가운데에서 서로 상호 딥러닝 함으로 새로운 생각이 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은 끝없이 딥러닝, 수많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기억력, 이걸 우리는 업이라고 그래요. 생각들이 빅데이터가 수없이 쌓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일식, 이식, 삼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이런 무의식세계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딥러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AI라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 해서 그 노드맥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성과 심성이 만들어진 과정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론이는 우리는 연결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노드맥이 놀랄 만큼 갔기 때문에 불교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AI가 정착한 그 로봇이 우리 인간에게 순기능을 갖다 주죠, 분명히. 반면에서 역기능을 갖다 줬을 때 이것을 컨트롤하고 또 이것을 수습하는 센서를 만드는 것은 불교의 논리밖에 없다. 네. 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함의하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불교와 AI의 불교의 안에 있는 속성의 그 로드맥은 동일하다는 걸 전제하고 이것은 로봇이 지금 약 AI, 또 강 AI, 초 AI, 초강 AI가 됐을 때 약 한 우리 예상하면 과학자들 예상하고 또 우리 불교학자 예상할 때는 한 30년 후면은 인간과 똑같은 인식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봐요. 네. 지금 여기 앉은 저희도 그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 확신하는 것은 내가 깨침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소위 하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음의 바다에서
그 삶을 함께 일생 동안 해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경종과 또 내 수행을 통해서 또 마음의 움직임과 생산 과정 소명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은 객관적으로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이걸 증명돼야 될 일이지만은 저는 이걸 확신을 갖고 불교와 4차 산업, 4차 산업 불교를 한번 조명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불교를 아는 학자들이 하이테크놀로지를 모르니까 AI, 스마트 시티, AR, VR, 또 IoT, 로봇 이 5개 분야를 5회에 걸쳐서 불교 학자들을 모아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네. 연구하도록 연구비를 제공하고 거기에는 역시 애국 학자들도 한 10여 명 이 분야에 연구를 해봐라. 네. 또 우리 불교도 이 분야에 연구를 해봐라. 이 시대에 우리 이 좋은 기술이 지금 발달 과정에 있어서에 일단 우리 인간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단계부터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다면은 그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또 생산하는 곳에서 일단 이것이 쓰여짐으로 있어서 우리 생활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그 변화한 것에 대한 종교적인 대응 방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을 단계고 예. 지금 첫 질문 사회적 하듯이 불교와 4차 산업, 4차 불교 또 먼 훗날에 인식을 갖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된다는 데부터 접근하면은 네. 경주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뭔가 공포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출발할 때는 기술이거든요. 기술은 인간의 편리를 도모해서 인간의 해피니스를 갈구하는 욕망 속에서 기술의 발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인간 시장에서 활용함으로 해서 일단 해피니스를 갖게 될 것이다. 네. 네. 라고 했을 때 우리 불교는 어떤 방향으로 이 기술을 갖다 쓸 것이고 또 우리 불교는 이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는 그 연구부터 그런 학술 대회. 연구부터 더 나아가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했던 그 인식 마음에까지 그렇게 연구 분야가 한 26편이 넘게 나와 있다. 네, 저도 그 불교의 배움과 AI의 딥러닝이 유사하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듣고 꽤 놀라운 사실인데요. 네. 그 기계가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심에서 불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네.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불교가 하이테크놀로지를 맞춤형으로 어떠한 역기능이 주어졌을 때 적응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우리도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소에서 어떤 하이테크놀로지로 인한 역기능이 일어났을 때 이건 어떤 철학으로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는 대처해야 되겠는가. 즉 이것들 이야기는 기술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가 바꿔지게 되죠.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와 도덕이란 그러한 박스 속에서 가치를 생산해냈는데 하이테크놀로지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고 또 생산 과정도 틀리고 인간관계도 틀리니까 반대 어떤 새로운 윤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즉 기계와 인간이 사는 시대의 윤리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 윤리를 만드는 파워는 종교에서 해야 되겠죠. 네. 종교에서. 그런데 그 종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불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교적 연기론이 바로 그 윤리와 그 모랄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정돈을 조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조건이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미 축적된 것들이 네, 많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일반적으로 불교가 뭐 인간과 생명에 대해서 훨씬 개방적이고 또 네. 과학기술을 수용하기에 포용적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예, 불교에서 보는 생명관과 또 다른 책에서 보는 생명관이 출발부터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갖고 있는 생명관은 그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만들어줬다. 그 만들어진 그 안에서 그 틀에서 순응하고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불교 생명과는 그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죠. 그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네. 내추럴하게 서로의 인과연이 상입상죽에서 네.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상입상죽에 머물고 있다가 무상함으로 해서 해체되고 합하게 되고 해체되고 합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명이 만들어진 그 과정이 노동이 틀리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논리와 불교라는 논리가 노동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알파고도 나오고요. 또 인공 네.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불교계에서도 로봇 승려가 등장을 해서 좀 화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로봇 승려 등장의 의미와 역할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 승려가 필요한 시대에 와 있죠. 예, 그럼 저출산 고령화 시점에서 출가자가 급격히 떨어지겠죠. 네.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독신을 주장하는 종교, 뭐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우리 남자 스님이나 여자 스님이나 출가 대중이 급격히 떨어져서 이 적은 성직자의 수로 신도들의 맞춤형으로 상담 내지 담임해 줄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사찰을 운영하는 그 인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강하기 때문에 이 노봇을 통해서 노봇이 서법 할 수 있고 노봇이 의식을 집행할 수 있고 노봇이 노동도 할 수 있고 즉 일반 사회에서 노봇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론으로 노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성녀처럼 생긴 노봇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노봇은 사람처럼 생긴 노봇을 주장하지만은 앞으로 우리 가정 속에서 있는 노봇은 컵 노봇이 될 수도 있고 네. 밤 로봇이 될 수 있죠. 네. 어떤 그 AI를 정착한 어떤 도구가 사람 형태의 로봇으로 되려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에서 용도에 따른 로봇이 사용하게 된다죠. 생활화 로봇.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의 의식이 필요한 로봇, 또 설법할 수 있는 로봇, 뭐 장례식 할 수 있는 로봇, 뭐 청소할 수 있는 로봇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네. 네. 신기하네요. 네. 그 불교계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불교 빅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불교뿐만 아니라 피자 가게에도 장사가 잘 되려면은 데이터가 형성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전 때, 오후 때, 저녁 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더라서 데이터해서 모아놓은 것이죠. 그 데이터의 정보에서 이 시간대는 남녀 가운데 뭘 젊은 많이 사람들이 시키더라. 왔다 가더라. 네. 근데 어떤 요구가 있더라. 그 빅데이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세상 만사는 다. 마찬가지로 불교도 경전 연구랄지, 그래서 뭐 인도의 산스크리트 빨래랄지, 한전 경전이랄지 이런 건 일일이 하나씩 수작업을 했고 또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데이터가 됐을 때, 즉 말하자면은 8만 대장이 데이터가 됐을 때 원타치로 8만 대장의 심층에 들어가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장령뿐만 아니라 불교 전반을 것에서 데이터화 돼야만이 신도와 상담, 아픈 자의 상담, 저 아픈 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저 아픔이 해소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다양하게 빅데이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로봇 승려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4차 산업 기술이 직접적으로 좀 불교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하기 임했죠. 무한대하죠. 예. 구체적으로 일일이 언급을 하는 것보다도 네. 사찰에 아침에 눈을 떠서 수행생활, 수호생활 사찰이 시작돼서 엔딩할 때까지 전부 다 활용 가능하다. 창의하기 나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뭐 아이폰의 시리 또 뭐 갤럭시의 빅스비 같은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이게 챗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로봇, 뭐 선문답이 혹시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예, 지금 현재 성공한 게 그 난민들을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불친절하죠. 근데 로봇 상담가 상담할 때 알아먹을 때까지 10번, 20번 설명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가 만족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심리 상담, 또 난민 상담, 책보 상담,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나오고 지금 성공한 것이 그거지만은 예. 앞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무한대에게 활용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까? 스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대화를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스마트폰하고. 네네네. 아직. 어떤 대상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기능들이 좀 다양해져서 네. 뭘 물어보면 막 이렇게 답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선문답이라는 게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그 분야에 아직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전법, 활용한 수행, 우리가 예상했을 경우에 앉아서 해인사를 불러올 수 있고, 네. 통도사를 불러 있고, 또 참선 수행한 사람들이 앉아서 해인사 선방에 가서 같이 공부를 VR, AR을 활용하면은 뭐 그런 것을 예상을 하죠. 충분히 예상을 하죠. 네. 그리고 예상을 해서 우리가 연구소를 차려서 그것을 빅데이터해서 우리가 개발해내자 하는데 요점 있다고 볼 수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아무리 기술 혁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 자체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게 감정을 좀 조절하게 된다면은 종교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거든요. 저는 전혀 부딪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불교만은 부딪힘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불교만은 왜 그러냐 노드미 같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은 방송사에 조심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전혀 불교는 부딪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불교는 어떠한 것을 밖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겁니다. 안에서 찾는 건데 1970년대에 유명한 고승 우리 조교 중에 청담 근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참 아폴로가 암스트롱이 날아가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직자, 한국에 있는 지성인을 찾아다니면서 KBS가 이렇게 방송을 뜬 적이 있는데 청담 스님이 찾아와서 스님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드디어 인간이 우주를 정복했어요.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안으로 가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밖으로 가고 가니 얼마나 우리는 불행합니까? 따라서 이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달돼도 기술에 지나지 않죠. 네. 그것이 발달돼서 인간이 어떠한 편의를 주더라도 인간의 욕망이 없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욕구는 무한대한 한 우리는 항상 불행하죠. 그렇군요. 따라서 행복을 엔딩하는 데는 인간의 욕망에 센서를 부착해 놓고 그 센서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수행, 네. 이것만이 가능하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데요. 이 지도자나 불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요? 불교 지도자 전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모작 생산성되는 나라가 되려면은 4차 혁명 가운데 빅데이터가 국가 정책으로 연구돼야 되고 스타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IT나 인적 자원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갖추어져 있죠. 따라서 이 빅데이터를 그대로 우리나라가 정책으로 입안해서 이게 생산을 한다면은 아마 1차, 2차, 3차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오늘의 우리나라를 이루었듯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1차, 2차, 3차의 시점이 끝나고 4차가 시작된 이 시점이 바로 빅데이터를 통한 무한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국가적으로. 따라서 불교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죠. 네. 그 불교의 인재라는 것은 불교적 중에 쓰여진 인재겠죠. 네. 근데 국가의 빅데이터 인재라는 것은 국가의 생산을 위해서, 국가의 일모작을 위해서 이건 꼭 우리나라가 빅데이터가 가장 내가 볼 때는 생산성이 있고 가장 자산한 부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것이 빅데이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빅데이터 전문가가 많이 불교 쪽에서도 좀 나와야겠네요. 불교에서 나가지고 전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기술자가 기술을 가진 하이테크놀로지가 대폭 생산돼야만이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자선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점점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사고와 역량은 무엇인지 잠시나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학회장 성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